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의학, 과학이 아닌 환상 15번째 내용입니다. 최근에 알파폴드와 닥터 왓슨에 관한 뉴스가 나왔길래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백질 분자 구조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알파폴드와 닥터 왓슨은 원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닥터 왓슨은 나온 지가 꽤 나왔죠. 2017년 책이 나와서 책 소개를 하고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한다. 불가능하죠. 진단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진단도 피상적인 것에 불과할 따름이고 실제 정확한 진단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모습이 담긴 수백 장의 영상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이후 분간하기 더욱 어려운 암세포 사진들을 입력한 뒤 암세포를 탐지하도록 했다. 유방암 조직 생체검사 표본에 대해서 6천여 개 가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92%의 정확도로 암의 병기와 예후를 성공적으로 판독하였고 기존의 방법과 병행 시에 99.5%의 정확도를 보였다. 굉장히 상당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유방암을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거나 또는 생체검사, 바이옵시 없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딥마인드를 이용한 알파폴드에 관한 것이 이제 과학계에 쇼크를 줬다고 나와 있죠. 2016년 3월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으면서 충격을 줬고 그 이후에 쭉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는 인간이 입력한 기보 데이터 학습과 훈련 없이 알파고 제로끼리 대국을 시작해서 최종 승률이 가장 높은 수를 스스로 학습하고 바둑 이론을 업데이트했다. 무에서 어려운 개념을 스스로 학습한 알파고 제로는 기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가볍게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12월 2일 딥마인드는 단백질 구조 예측 학술대회에 참석해 단백질의 3차원 형태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공개해 또 다시 과학계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인류 난제인 단백질 구조를 규명하고 생명 현상 근원에서부터 질병 정보까지라는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이 중요한 내용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 갖고는 규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백질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결과물을 갖고 원인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사실은.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결과물이지 그것이 원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미국식,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개 꼬리를 흔들어서 개를 흔들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질병 치료에는 큰 도움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포스트로 가세요.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garbage in, garbage out, 줄여서 기고라고 하네요. 이런 내용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즉 garbage는 뭐라냐 하면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이 입력이 되면 출력되는 것도 쓸데없는 것뿐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알파고니 딥러닝인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즉 알파고나 알파폴드도 그 인공지능이 생각을 할 때 어떤 규칙이 존재해야 하고 또 그런 규칙은 인간이 주어줘야죠. 인간이 주게 되고 그 규칙 안에서만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된 규칙이라면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간과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만약에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가 대국을 할 때 알파고는 단 한 번에 한 수밖에 두지 못할 때 이세돌 구단은 한 수 또는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이렇게 자기 마음 닿는 대로 몇 수를 둘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알파고가 200억 개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알파고는 그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죠. 규칙 자체가 쓰레기이면은 그 쓰레기인 규칙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양의학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모르는 음양오행이 있고 또 경맥과 경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왼쪽에 나오는 사진들이 이북에서 있었던 김봉한 교수의 사진들입니다. 기념 우표까지 나왔죠.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링크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맥의 대발견, 이거 사실은 경맥 자체를 발견했다기보다는 분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한번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내용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놀랍게도 수정란으로부터 태아가 수태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경맥 조직이었던 것이다. 또 경맥이 가장 먼저 발생해 다른 조직의 형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따라서 경맥이 생기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경맥에 이상이 생기면 해당 기관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죠. 기본 원칙 자체를 무시한 쓰레기로 인공지능을 갖고 연구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아마 인공지능의 그 두뇌가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965년에 발표한 산활학설.
이 골자는 세포 이전의 상태로 산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경맥을 순환하면서 세포의 생성과 사멸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포가 세포 분열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종래의 세포 이론을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전 경맥 이론을 하나의 거대한 학문 체계로 완성한 김봉환 팀의 독보적 업적이었다.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서구의학계는 부정할 수밖에 없죠. 부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아쉽게도 김봉환 선생의 학설이 파묻혀지고 말았죠. 지금 서울대 소광섭 교수가 이것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맥은 하나의 그 광섬유 통신에 사용되는 파이버 옵틱 케이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이버 옵틱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이렇게 해서 입출구가 각각 존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맥에는 경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경혈과 경혈 사이에 어느 곳에든지 정보가 경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경맥으로부터 그 정보가 피부로 나올 수가 있도록 되는 것이죠. 꼭 경혈에서만 그것이 출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개념을 갖고 한의학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빛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빨리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대부분의 한의사들께서는 약 처방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약과 침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치료 방법도 경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을 처방을 하게 되더라도 경맥의 개념을 함께 포함시키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